주간 매매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매수 아시아탑 50, 미국 S&P 500, 유로스타, 인버스, ESG 우수 기업이라고 그 친환경에 도움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 다음에 IT, 에너지화학,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대륙제간, K탑 리츠,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하였습니다. 네, 특별하게 어떤 종목이 이슈가 있었다 하는 종목이 매수가 되진 않았고요. 여전히 인버스를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인버스를 매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매매를 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보유 비중이 낮아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락률이 높아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매번 왜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일일이 그것들의 이유를 달기는 좀 어렵지만, 매매 비중이 적은 거, 그러니까 투자 비중이 적을 때, 그리고 하락률이 높을 때, 그리고 매매한 기간이 길 때, 이런 요소들의 가중치를 두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기준이 나오게 됐는지는 차차 말씀을 드릴 거예요. K탑 리츠는 리츠 회사인데요. 부동산 관련된 회사라서 주식처럼 매매를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종류가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도 주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주고 주식처럼 그때그때 매매를 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매도 중국 본토 CSI 300, 원유 선물, 수출주, 자동차, 중소형 가치, SBI 인베스트먼트, 티웨이 홀딩스, 아프리카 TV. 매도되는 것 중에 원유 선물과 티웨이 홀딩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요. 원유 선물은 이상하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적인 정책을 피겠다, 화학연료 사용을 줄이고 매연을 줄이고 탄소 저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했는데, 원유 자체가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채굴을 많이 하지 않는다던가 사용을 많이 한다던가인데, 지금은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원유 가격이 지금 60불을 넘어갔죠.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미국 자체의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양을 줄였다고 하던가,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탄소 저감 장치와 화학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나 원유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지금 사용량도 줄긴 했지만 원유의 생산량이 줄어든 게 더 크고, 또 텍사스 지역에 큰 원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그런 원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상승이 된 것도 있고요. 원유가 작년에는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지금 다시 60불까지 간 걸 보면, 이 원유라는 원자재가 에너지원으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항시 우리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원유가 꼭 필요하고, 원유라는 그런 원자재가 항상 하락하기만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유 자체를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없어지진 않을 거다. ETF 자체가 사라지지 않은 종목이다 라는 것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유를 그러니까 상승을 많이 해서 매도를 하긴 했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을 거고요. 원유나 원자재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티웨이 홀딩스는 얘는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워낙 이제 예전부터 들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래된 종목인데, 항공주라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항공주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어요. 근데 지금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또 항공 수요가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거다라고 해서 꾸준히 보유는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승률, 그러니까 하락했었던 것 대비해서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전량 매도를 한 건 아니고요. 모든 매도는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전량 매도하게 되면 또 전량 매도했다고 이렇게 매수 매도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프리카 TV는 영업이익이 많이 상승했다고 공시가 되었고, 그래서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주가는 그 가치에 맞게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아무리 단기적인 호재가 있고 미래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을 나타내는 이익이나 가치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실제 주가는 단기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것 같아서 막 상승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앞으로 밝은 미래만 보고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또 암울하게 또 그 기업이 망할 것 같다라는 소문과 뉴스 뭐 그런 것만 보고 지레 겁먹고 내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면 투자가 꼬이게 돼요. 네, 이익이 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손실이 나는 투자 쪽으로 가게 됩니다.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그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매매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기업의 진짜 순 자산 가치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기업이고 그 기업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런 거는 찾기가 좀 쉬워요.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만큼 상승할 것이냐, 얼만큼 수익을 낼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적어도 이 기업은 내가 삶을 영위하고 투자를 지속하는 기간에는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업은 찾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 기업에 골고루 투자를 해서 여러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 종목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인 백화점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종목으로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매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이 종목이 내가 투자를 하는 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근데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간 내에 사라질 것 같다. 그러면 그 종목은 제외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간에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편입시킨다고 하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리스트에 추가를 할 겁니다. 매매를 하고 있는 기준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균등하게 하고 상승률과 하락률에 따라서 매수 매도하는 기준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있는지는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는 그런 리스트를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왜 매주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그 종목을 선정하거든요. 그거는 금요일 날 선정을 하고요. 그 이유는 금요일이 한 주의 마무리고 또 다음 주를 또 이제 시작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시켜놔야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직장을 갖고 있는 저에게는 수월하지가 않아서 매주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바빠서 만약에 못하면 토요일 날 할 수 있고 일요일 날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매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주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잠시 후 제 수익률과 또 현금 비중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시는데 뭐 도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코스피는 3,100
7.62, 코스닥은 965.11. 저는 수익률이 19.16으로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85% 하락하였습니다. 20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 대비해서는 0.87%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작년 말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자, 코스피는 전주 대비 0.23% 상승했고 코스닥은 0.08% 상승하였습니다. 저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보다는 하락률이 조금 더 높네요. 이게 앞으로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방법이긴 하지만 원래 저의 목표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보다 상승률은 더 높고 하락률은 더 낮고 이게 목표인데 이게 지금 아직은 그런 매매를 진행하면서 완벽하게 저의 그런 매매 스타일이 확정됐다고 하기보다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종목 선정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아주 뭐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요런 수치를 조금 바꿔서 가중치를 좀 줘볼까?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이제 말씀드리기에도 좀 더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저도 설명이 좀 잘 되겠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100% 확정이 됐다고 보긴 어려워요. 큰 기준에서 보유 비중과 변동치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치나 가중치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가중치의 범위가 계속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난주에는 어떻게 해외 ETF에 대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해외 ETF를 투자를 하면서 ETF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ETF가 엄청 많더라고요. 원자재도 있고 원자재라고 하면 원유, 또 뭐 금, 은, 뭐 구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농산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원자재 계열에다가 투자를 한 것과 또 환율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어떠한 형태로 보관이 되냐면 물론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나오긴 하지만 주식, 이제 기업 자산이 있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원자재에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환율에 투자할 수 있더라고요. 뭐 채권도 있지만 채권은 일단은 저는 채권에 관련된 ETF는 없고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주식과 국가의 ETF와 그리고 원자재와 환율에 투자하는 ETF가 이렇게 큰 범위 내에서는 있습니다. 나라의 ETF도 있고 그 다음에 ETF 종류는 업종도 있고 그리고 기업도 있어요. 기업은 이제 종목이죠. 기업 ETF 종목과 다르게 그런 국내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 업종 ETF가 있고 또 원자재가 있고 그리고 환율이 있고 또 해외 ETF가 있어요. 근데 해외 ETF라고 하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아니라 국내 ETF,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해외 지수라고 하면 나스닥, 뭐 S&P, 다우지수, 그 다음에 일본이면 니케이 지수, 항생, 중국, 차이나, 유럽도 있고, 러시아 ETF도 있고, 필리핀,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국가의 지수, 그 국가를 대표하는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뭐 아시아 탑 50,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뭐 50개의 탑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등등 해외의 기업이나 해외의 지수에 투자하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해외의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산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나라가 더 좋아질까, 어떤 대륙이나 이렇게 자산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해외 ETF에 모두 평등하게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이라는 것의 투자처가 국가의 ETF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수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자산이라는 건 원자재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환율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모토가 뭐예요? 헷갈리면 다 사자. 원자재도 좀 사볼까? 했더니 국내에 있는 원자재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자재가 총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오지만 팔라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대 농산물 선물이 있고요. 또 WTI 원유가 있고요.
골드가 있고요. 구리, 은, 콩, 또 금속 선물, 그리고 농산물 선물. 요거는 아까 3대 농산물이랑 틀려요. 네, 이렇게 원자재가 국내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원유랑 금, 은 이런 것들은 골드 선물은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하고 있는데 자산운용사 중에 수수료가 가장 낮은 ETF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수료라고 하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내내 그 내가 매도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계속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수료가 가장 낮은 걸로 보유하고 있어야 저한테 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매매를 자주 하긴 하지만 매주 이렇게 매매를 리밸런싱 하긴 하지만 그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가장 낮은 게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니까 그래서 그런 원자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재로 하다 보니까 또 환율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우리나라 주가와 국가 간의 거래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내가 갖고 있는 10,000원이라는 가치,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10,000원이란 가치와 미국에서 인정하는 10달러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평등한가, 어느 나라가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나라에서 보장하는 돈이라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 매개체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 등락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의 변동이 생기고 그런 가치가 없어지지 않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국 환율과 한국 원에다가 투자를 두 군데를 다 하고 있다고 치고, 자,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때 미국 달러를 좀 팔고 한국 원화 가치를 사고, 또 거꾸로 한국 원화의 가치가 더 올라갔을 때, 그러면 내가 아까 미국 달러를 팔고 한국 달러를 샀으니까 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는 갖고 있는 돈은 더 많아질 거고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보유 비중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난 걸 다시 달러로 가져가는 거죠. 나는 투자를 되게 오래 할 거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환율의 변동은 계속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팔고 판 돈으로 내려간 걸 사고, 약간 상대적이니까 둘 다 같이 막 이렇게 올라가거나 둘 다 같이 막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적이니까. 근데 항상 달러하고 원하고 같이 이렇게 달러가 더 가치가 높고 원화가 가치가 낮고 이럴 수는 있겠죠. 네. 이럴 수 있다면 저는 계속 장기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금을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늘려간다면 원과 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 또 ETF의 가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둘 다 보유하고 있어요. 변동이 안 오진 않아요. 몇 퍼센트가 오든지 계속 변동은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래서 변동에 따라서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죠. 수익을 내서 제가 ETF를 들고 있으면 계속 수수료가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 변동을 해서 얻은 수익이 내가 ETF를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보다 더 많고, 그리고 이게 선물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선물을 롤오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선물의 그런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선물의 계약을 다음 달로 이행하는 걸 롤오버라고 하는데, 그 롤오버 하는 그 순간에도 수수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모든 재반 수수료보다 내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했어요. 네. 그 환율의 변동을 이용한다면 그 정도의 수수료는 내가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뭐 큰 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한번 해보자. 해봐서 내가 한 2, 3년 정도 투자를 해봤을 때 이 정도 수수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환율에 대한 투자는 다시 취소해도 되잖아요. 전체 내가 투자하는 비용이 크지 않으니까 시범 삼아 이렇게 해보는 정도로 해서 지금은 1년이 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수익이 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외 주식과 또 환율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자재도 같은 용도입니다. 저희가 팔라디움은 전기차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경유차의 매연을 줄이는 촉매제로 사용되는 원석으로
지금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광석이라고 해서 ETF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골드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원유 다 아시고, 그리고 구리는 건축이나 우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원석이기 때문에 매매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했고요. 뭐 금, 은 이런 것도 광석으로서 원자재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종목을 선정을 했어요. 저는 원자재라고 하면 산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 시대, 뭐 AI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막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어떠한 산업이 발전하고 어떠한 기술이 개발이 되더라도 그 원자재가 변하는 건 최후에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철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까요? 그리고 금과 은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까요? 그리고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 근데 원유의 사용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자동차 운전, 뭐 비행기 기름 이뿐만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은 다 기름으로 만들잖아요. 플라스틱도 뭐 재생 뭐 플라스틱, 뭐 친환경 플라스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플라스틱과 원유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간에 그런 원자재가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내가 살아있는 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종목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원자재들, 뭐 구리, 은, 금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원자재랑 환율에 투자하는 게 종목별로 하니까 제가 150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원유에 관련된 ETF가 하나라고 하면 그럼 150분의 1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익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아가기도 하고, 기업이나 지수 ETF에서 빠진 돈이 그런 원자재 쪽에 쏠릴 때가 있어요. 예, 지금 저도 한 1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원자재의 비중이 좀 올라간다. 지금도 보면 금과 은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리나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뉴스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현금성 자산, 투자 자산 자체가 원자재 쪽이나 환율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변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1년에 5%만 수익을 내도 다 상쇄하는 건데, 투자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위험 부담도 적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종목에서 나타나는 변동률을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또 그 종목 하나 제외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뭐 좀 어렵지 않게 생각해서, 좀 헷갈리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백날 공부하면 뭐 합니까? 예? 일단 사서 보고 내가 투자를 조금씩 연습 삼아 진행을 하다 보면 그쪽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되고 또 지식도 쌓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것과 또 환율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어,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외와 원자재와 환율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기가 요 얘기를 하기가 되게 좋은 시기예요. 하락장에 대비하는 것. 주식 투자자가 어떻게 하면 하락장에 대비할 수 있을까? 고점에서 너무나 이제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이런 시기예요. 이게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기준이 없으면 엄청 헷갈리고 잘못 판단하기 쉬운 장세라는 거죠.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또 떨어져. 이런 그지 같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판단을 좀 못하거나 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자꾸 저점에서 매도하게 되고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버스를 투자를 합니다.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첫째로 현금을 보유하는 것.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하고, 또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인버스 ETF를 매수하는 것,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쪽에 투자를 하는 것.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하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여기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것, 내가 하락을 정확하게 맞췄을 때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인버스에 투자하는 거고, 또 그 다음은 배당에 투자하는 거고, 그 다음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현금 자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니까, 뭐 그걸 은행 이자로 놓는다고 해도 1년에 1%를 안 주는 은행 이자를 뭐 수익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배당은 적어도 많이 주는 것들은 뭐 3%, 4%도 배당을 주니까. 네,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좀 분산 투자하고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전체로 보유하고 있는 비중 중에 인버스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하락장에 어느 정도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게 그 환율에 대한 인버스, 뭐 엔화 인버스, 달러 인버스도 있고요. 그리고 구리, 그리고 뭐 미국 S&P 500 인버스, 그다음에 일본 뭐 니케이 일본 지수 인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차이나 인버스가 있고요. 코스피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뭐 이렇게 나름 이제 큰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인버스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 인버스, 원유 인버스, 이렇게 원자재에 관련된 인버스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인버스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인버스는 인버스 곱하기 2가 있어요. 곱버스라고 하죠. 근데 곱버스는 정말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장기간 보유하면 무조건 망하는 상품이거든요. 레버리지 ETF도 똑같고요. 왜냐면 지수를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2배 추정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100의 돈을 갖고 있을 때 10% 오르면 110이고, 또 거기서 그대로 10% 떨어지면 99가 되는, 이런 마법 같은 마이너스 ETF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간 보유할 기준으로 보면 곱버스를 사면 안 됩니다. 내가 곱버스를 산다는 건 내가 매매했던 그 기준과 그 매도하는 그 기준가를 정확하게 마이너스로 맞춰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간이 길면 안 돼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맞춰야 되는 폭이 엄청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버스는 절대 매수를 하지 않고요. 그냥 인버스는 1 기준 마이너스 1배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들고 있어도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원 상태로 돌아온다고 하면 내 자금 자체도 원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인버스 자체는 인버스만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인버스가 아닌 그 현물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드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골드 인버스 ETF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아까 환율을 말씀드렸을 때 미국 환율이 더 올라갔고 한국 환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달라질 때 매매를 해서 차익을 낮아진 가치에다가 재투자하는 거죠. 이것처럼 인버스와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그 상품에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S&P 500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 똑같습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는데 한 개가 올라갔을 때 한 개는 따로 하락할 거니까 그쪽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적인 인버스와 그 ETF, 일반 ETF와 인버스를 같이 보유하고 있고, 곱버스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언제 얼만큼 올라갈지 예측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보유하고 있으면 상승이나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종목 자체가. 그럼 상승하면 조금 사고 하락하면 조금 팔고, 이렇게입니다. 언제 상승하고 언제 하락할지는 몰라요. 그냥 들고 있다 보면 상승하는 게 생기고 하락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50% 상승하는 게 있고 50% 하락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50% 상승하는 거에서 매도를 하고 50% 하락하는 거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대신 50% 하락을 했더라도 나는 그 기업이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간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50% 하락을 해도 기분 좋게 들고 있어요. 왜냐면
150분의 1이 마이너스 50%된 거니까. 예,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자금에서 150분의 1이 300분의 1 300분의 1이 줄어든 거니까 크게 그렇게 뭐 그런 게 없어요. 예. 부담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하락한 거에 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만 잘 갖춰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좀 인버스와 하락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시기에 불편하시지 않게 좀 짧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해본 적이 많지가 않거든요. 지수가 많이 상승했고 상승한 데에서 약간 횡보하고 있는 이 기간이라서 투자자분들이 정말 헷갈리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좀 그럴 때일수록 좀 현금 비중을 많이 높여 가시고 그리고 매매를 하시는 때에 본인의 기준을 조금 더 잘 잡으실 수 있게 저도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지만 본업이 있는지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앞으로 이 방식대로 계속 투자를 해서 또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좀 연구도 하고 있고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으니까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다거나 추천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의견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좀 봄이 올 것 같은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따뜻한 옷을 다시 또 입고 다니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좀 더 따뜻하게 봄 날씨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게 따뜻한 만큼 주식도 좀 다시 이제 횡보하지 말고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